오늘의 이야기는 지난 인류기원의 비밀 이야기에 이은 내용입니다. 지하에서 발견된 유물들 중 쿠엔카에 보관돼 있던 물건 중에는 또 다른 수상한 모습의 물체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략 20인치 높이의 구리 조각상이었는데 정상적인 인간 모습의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손가락과 발가락은 각각 4개만 있는 평범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잉카인들은 다른 것들은 세밀하게 표현하면서 손과 발가락만 대충 만들었던 걸까요? 아마 이제껏 보았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표현은 매우 사실적이며 진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또한 고대 인도인, 마오리족, 에트루리아인 및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도 이처럼 인간과 그 개수가 다른 신의 표현을 발견합니다. 어쨌건 이러한 손과 발이 4개인 조각의 모습은 그야말로 별의 신처럼 보였습니다. 어째서 잉카인들은 숫자 4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록 그 개수는 틀리지만 손과 발이 있는 온전한 사람을 그리거나 조각해야 했을까요? 그의 오른팔에는 웃는 태양신이 하마, 앵무새, 뱀의 동물 조합을, 왼쪽에는 그의 상징 있는 지팡이, 그리고 위쪽에는 웃는 태양, 아래쪽에는 장식용 뱀의 머리를 쥐고 있었고 별 모양의 점들이 신의 행복한 얼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덤불 속 동굴에서도 마치 그의 두 동료인 듯한 2명의 누군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넓은 끈이 달린 작업법처럼 생긴 것을 입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쩌면 미래의 언젠가 아마도 금속 유물들이 모두 해독된다면 이 4개의 손과 발을 가진 인물이 실제로는 우주 현상에 대한 그들만의 전통적인 구전 설명을 바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이곳에 금속 면판으로 된 것들과 함께 수많은 고대인들의 작품들은 볼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는 말 그대로 걸작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별과 뚱뚱한 배와 뱀 꼬리를 가진 존재, 쥐 같은 동물, 쇠사슬 외투와 헬멧을 쓴 남자, 광선이 발산되는 삼각형 머리를 가진 남자, 그리고 얼굴이 엿보이는 바퀴와 새들과 뱀, 대머리와 털이 많은 머리, 마치 다른 것들에서 자라는 얼굴과 그런 얼굴이 있는 뱀, 내부에 얼굴이 있는 2개의 동심원, 그리고 혼란스러운 전체적인 장면에 떨어지는 폭탄에 의한 위협 등등. 이러한 작품 속의 모든 것들은 마치 모든 무질서 속에서 함께 짝을 이루는 듯한 모습을 가진 걸작이었습니다. 고대 작가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별의 신에 의해서 지상의 혼돈이 소멸되는 순간을 남기고 싶었던 걸까요? 이러한 쿠엔카의 마리아 옥실리아도라 교회의 안뜰에 있는 보물들은 금속으로 된 인류 역사의 기원을 남기고 있던 후암 모리츠의 터널 속에 여전히 방해받지 않고 놓여있는 그러한 귀중한 물건들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지하에서 후세에게 전하는 잉카의 금속 물체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해독할 수 없는 고대 인류가 아주 어렸던 시절의 메시지였던 걸까요? 과거 밀로슬라프 스팅글 교수는 남미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고대 문명을 연구했고 프라하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었으며 그의 고고학 및 민족학 서적은 높은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물건들을 담은 사진을 보게 되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진짜이고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금을 위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트로이 발견 이후 가장 큰 고고학적 센세이션입니다. 몇 년 전에 나 자신도 잉카에는 알파벳 같은 의미를 담은 글이 없다는 견해를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잉카에 글쓰기가 있었다는 것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표의 문자에서 문자로의 전환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오래된 것임에 틀림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으려면 각 명판을 상세히 장기간 조사해야 하며 각 명판들을 이미 구한 자료들과 비교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어안이 벙벙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겠군요.
태양은 종종 알려진 인카 판화에서 그들 풍경의 일부였지만 인간은 결코 태양과 동일시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사진들에서 몇 번이고 보이듯이 머리 주위에 태양광선이 있는 남성의 표현이 있고 과거의 신성한 힘의 상징은 언제나 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들에서 그것은 머리인과 동시에 태양이나 별이며 그것은 새로운 직접적인 연결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명판에 나타난 폭탄의 경우 돋보기로 한참을 살펴보아도 해석이 불가능하군요.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며 토템주의적 용어로 설명한다면 위의 별과 아래에 배행기호가 있는 빛나는 형상은 하늘과 땅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다른 세상의 존재와 태양이 지구의 주민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그는 말하면서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도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태양열 바퀴는 잘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이 태양열 바퀴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 내부에 얼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됩니다. 어쨌거나 명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형상, 새, 뱀, 투구를 쓴 형상 및 기타 모든 것들은 마치 꿈의 세계, 신화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는 웃으며 자신과 같은 늙은 여우를 당황하게 하고 반성할 이유를 제공하는 이처럼 퍼즐 같은 물건에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이러한 에콰도르 지하 터널과 보물을 연구하고 이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을 과학적 조사의 공개 석상 위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런 무대에 올려지기도 전에 물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감춰져 비밀 속에 묻혀 있습니다. 이처럼 모리츠가 엄청난 비밀을 간직한 터널을 발견했을 때 당시 그는 정말이지 교회의 쥐만큼이나 가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그는 철광산과 은광선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를 금속회사에 임대를 주어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비교적 부자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지극히 검소하게 생활하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연구에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후안 모리츠는 과거 당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부자가 아니었으며 필수적인 규모로 작업을 확장하여 계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돈이 목적이었다면 즉시 투입군들이나 황량한 서부의 금광업자들에게 당장이라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단지 에콰도르 아래 터널에 있는 매혹적인 금 보물의 일부만 보여주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종류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일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약탈로 전락할 것이며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연구에만 전념할 사심없는 탐험을 조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1969년 모리츠가 손님들을 현장에 초대했을 때도 그는 무장경비원을 채용하여 함께 동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모리츠와 그의 변호사 베나 박사는 손님들이 방문할 경우 그들이 미로에 더욱더 깊이 들어갈수록 분위기가 긴장되고 더 열성적으로 변하여 마침내 그곳에 방문한 손님이 경비원을 두려워할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돌아서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에콰도르는 당시 자신들의 국가의 명성을 가져다 줄 이처럼 놀라운 과학적 탐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은 1800만 명에 이르지만 과거의 에콰도르는 인구 500만 명이었던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 당시에 그들의 코코아, 바나나, 담배, 쌀, 사탕수수 농장은 이곳을 탐사할 수 있는 현대적 기술 장비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외화를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원의 농업은 감자와 옥수수를 생산하고 일부는 양과 라마 사육이 있었으며 동부 숲에서 얻은 야생 고무는 당시 그다지 많은 수요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정부가 지원하는 광물 자원이었던 금, 은, 구리, 납, 그리고 망간의 채취는
연안에서 발견되는 석유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입을 가져오게 되더라도 모든 잉여금들은 우선 비참한 빈곤을 극복하는 데 사용될 것이었고, 당시 정부는 기아 문제를 극복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모리치가 추정하기로는 단지 자세한 조사를 제외하고서라도 자신의 고대 지하 터널 시스템을 검사하는 데만 지금 기준이 아닌 당시 기준으로 무려 100만 스위스 프랑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발전소를 설치해야 하고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대적인 고가의 채굴 기계도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인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는 이 매장된 보물에 대한 지식들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의문을 유발합니다. 고고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지질학자, 야금학자 및 이 분야의 모든 연합이 가능한 분야는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른 세상에서의 방문을 받은 적이 있었던 걸까요? 라는 질문 말입니다. 한편 인근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과거 15세기의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해발 22,203피트에 있는 잉카의 산인 우아스카란에서 석판으로 막힌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사람들은 그 동굴 뒤에 막대한 무언가의 창고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1971년 동굴학자들은 원정대가 조직된 그때까지도 이 동굴들에 대한 과거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처럼의 원정대는 당시의 모든 최신 기술 장비인 윈치, 전기 케이블, 광부의 램프 및 수소병 등을 갖추고 페루의 오투스코 마을 인근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곳 61m 아래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동굴의 맨 끝에서 그들은 갑자기 거대한 암석판으로 만들어진 방수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무게에도 불구하고 4명의 남자가 그 문을 밀고 열 수 있었는데, 그 문은 떨어지는 물에 의해서 형성된 바닥에서 돌공을 중심으로 회전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대 지하 건축업자들도 부러워할 만한 광대한 터널은 6개의 문 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터널은 때때로 14도가량의 길기로 해안을 향해 직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구덩이와 호미 파인 석판으로 덮여 있었고, 해안 방향으로 97km 길이의 터널이 뚫려 있고 이어져 있었으며 마침내 해수면 아래 25m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오늘날의 기술이라도 과거 피사로와 스페인 총독의 소나기에서 자신들의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 그처럼 안데스 깊숙한 곳으로 물품을 운반하는 데에는 아마 수세기가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페루 앞바다에 있는 섬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구아나페의 지하 통로 끝에는 대양이 숨어있듯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의문의 연결은 이 통로가 한때 바다 아래서 이 섬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곳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몇 번이나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르내리면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묘하게 어울리는 공허한 파도 소리마저 들립니다. 그리고 탐조등 아래에서 다음 내리막 경사를 향하다 보면 해수로가 식별되는 새까만 물의 가장자리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구아나페 섬에 대한 수색이 무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토에서부터 이어진 통로가 그 섬에 연결되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들어가서 찾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잉카와 그 조상의 지하도로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그리고 오래전에 사라진 세계의 거대한 보물 창고로 가는 길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과거 스페인의 피사로와 그의 탐욕스러운 추종자들은 이미 뚫을 수 없는 잉카의 은신처에 금 보물이 잔뜩 존재한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1532년에 스페인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듯 잉카 통치자 아타우알파에게 가로 7m, 세로 5m,
높이 3m 크기의 방에 무려 3분의 1을 금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의 생명과 자유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러자 아타후알파는 당시 그들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잉카인들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처럼 커다란 방이었지만 처음 말한 대로 방의 3분의 2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날마다 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피사로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바로 그 다음 해인 1533년에 아타후알파를 처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스페인 총독은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전설적인 인물과 같은 이름을 가진 망코 카팍을 왕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듬해 1544년에 이들에게 그만 살해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같은 이름의 전설적인 인물과 함께 역사에 등장한 잉카 왕조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13명의 태양의 아들들은 최초의 망코 카팍과 마지막 망코 카팍 사이에 잉카 왕국을 다스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실 이 제국은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성립된 시기라고 주장되는 서기 1200년경부터 마지막 태양왕이 죽은 해인 154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칠레에서 에콰도르까지 기토 북쪽의 안데스 산맥에서 남쪽 발파라이소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기간 동안 남미 초기의 제국들은 함께 결합되고 통합되었을 것입니다. 정복한 영토와 민족은 점령 지역으로 간주되지 않고 지배적인 그들만의 적절한 헌법에 의해서 통합되었습니다. 농업의 진보적인 성과는 공동체 경제 질서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규칙과 마찬가지로 잘 훈련된 관리들에 의해서 계승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잉카는 같은 기간 동안 휴게소가 마련된 무려 4,000km에 이르는 잘 건설된 도로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막강한 제국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겨우 350년 만에 지어졌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또한 그들이 쿠스코와 티아후아나코 그리고 마추픽추와 같은 도시들 그리고 올란타이탐보 및 사크사오와만 같은 요새를 동시에 건설했던 걸까요? 게다가 또한 그들은 수도관을 설치하고 은과 주석, 구리, 광산에서 일했으며 그 제품들을 합금하여 청동을 만들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금세공 기술을 발전시켰고 가장 좋은 천을 짰으며 측면에 고귀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도자기를 만들었던 걸까요? 350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그들이 키워낸 고급 문화에 대해서는 감히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업적을 잉카가 아니라 그들 선조들이 이룬 것이란 점을 만일 인정해야 한다면 확실히 잉카 이전 민족의 문화와 도구 기술은 그 이후에 온 잉카족이라 불린 자들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임에 틀림없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고대의 어떤 집단의 연대기를 단지 몇 세대에 걸친 것으로 축소하여 연대기를 그처럼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맹목적으로 갖다 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를 마치 인위적으로 재구축하여 뒤집어 놓은 듯한 조짐들은 이곳저곳 세계 여러 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잉카 왕국이 생기기 수천 년, 아니 그보다 훨씬 전에 지하 깊은 곳에 터널 시스템이 이미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잉카인들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수백 마일의 통로를 지하 깊숙이 건설할 수 있었던 걸까요? 해협 터널은 우리 첨단 기술 엔지니어들이 수십 년 동안 계획했었지만 오늘날까지도 정확히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확실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보완해야 할 점도 많기 때문에 단지 비교적 작은 터널을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터널 시스템은 아마도 잉카 지배 계급에게 알려져 왔었다고 여겨집니다. 아타후알파의 살해 이후 마지막 망코 카팍은 왕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금속 보물을 태양의 사원에 수집하고 그에게 알려진 기존 동굴에 보관하여 백인 침략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보시는 이 금속의 비석은 56개의 사각형에 56개의 서로 다른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모리츠의 거대한 방에 있는 금속 도서관에도 정확히 같은 모양의 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이 비석의 제작자는 이 난해 보이는 코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배열된 56개의 기호 또는 알파벳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부는 알려졌지만 여전히 지금까지 남미 문화에는 알파벳 같은 것을 사용한 문자가 없었다고 일반적으로 주장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말씀드린 내용과 말하지 못한 모든 사항들을 볼 때 아마도 분명히 에콰도르와 페루치아의 금속 보물들은 잉카 왕국과 그 문화가 부상하기 훨씬 이전 시대의 것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과거 1570년경 스페인의 연대기 작가인 크리스토발 데 몰리나 신부는 잉카의 인공 터널들의 배후에 숨어있는 동기를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이후 1572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 잉카의 의식과 우화에서 몰리나 신부는 인류의 원래 아버지가 모든 작업을 마친 이후, 즉 세상의 창조가 완료된 후 동굴로 물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은거처는 끝없는 밤을 뚫고 나타난 수많은 민족의 발상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몰리나는 이 동굴이 사람들이 억압을 받을 때마다 사람들의 보물을 숨기기 위한 장소로 여러 세대 동안 사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일부 단체는 절대 비밀로 취급했고 이에 대한 노출은 곧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철칙이었습니다. 과거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에콰도르에서도 그러한 무서운 비밀의 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난 바티칸 성배 수호자 쿠엔카의 크레스피 신부는 이곳의 금속 보물들이 알려진 세상의 기원 이전에 대한 핵심 증거였음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납니다. 인디언들이 터널에서 저에게 가져온 모든 것은 기원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물건들이 나타낸 대부분의 상징과 선사시대 표현들은 대홍수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의 이야기 말입니다.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보물들이 당시에는 에콰도르와 페루 아래의 터널과 홀에서 발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고대 시기에 존재했던 실제 터널 건설자들이 남긴 무궁무진한 유산이었습니다. 아마도 터널 건설자의 제자였던 최초의 지성인 인류들의 석공 작업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유산들 말입니다. 마치 대피라미드와 기타 피라미드들이 그 기술 차이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였듯이 이처럼 정밀한 터널에 비해서는 서투른 작업이었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터널 속의 소중한 고대 유물들은 인류의 조상이 스스로 만든 걸까요? 아니면 최초 터널 건설자들이 그들에게 지시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터널의 진정한 목적과 용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무엇을 판단하던 모든 그림은 여러분의 몫이며 선택입니다. 이로써 인류기원의 비밀 간직한 땅속 깊은 고대 터널로 시작했던 시리즈는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하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단락 지어싸우니 차후에 만일 형편이 된다면 관련된 이야기는 다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함에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과 잊지 않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아직까지도 누르지 않은 분들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